1973년 4월 23일 밤 콜로라도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지난 1년간 도시를 공포에 빠뜨린 연쇄살인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장난 전화로 여기고 끊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경찰서 근처 단골 술집에서 형사들과 매일같이 어울리던, 모두가 빅에드라고 부르던 서글서글한 단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드먼드 캠퍼. 키 2m 6cm, 지능지수 145.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이 남자를 2번이나 세상에 돌려보낸 시스템의 구멍과 역설적으로 이 남자에게서 시작된 FBI 프로파일링의 기원을 따라갑니다. 캠퍼는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이혼 뒤 어머니와 살았는데 그 관계는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덩치 큰 아들을 지하실에 재우고 끊임없이 모욕했습니다. 위험 신호는 소년기 내내 켜져 있었습니다. 1964년 8월 15살의 캠퍼는 조부모의 농장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체포된 소년은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었다. 법원은 그를 위험한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하는 아타스카대로 주립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진단은 편집성 조현병. 의사들은 기록에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이 소년을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5해 뒤인 1969년 21살의 캠퍼는 모범적인 태도를 인정받아 풀려납니다. 보내진 곳은 의사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몇 해 뒤에는 소년 시절의 범죄 기록마저 봉인되어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놓친 첫 번째 순간입니다. 캠퍼가 정착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도시 산타크루즈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문을 연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의 산타크루즈는 히피 문화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로변에서 엄지를 들었고 낯선 차를 얻어 타는 일은 위험이 아니라 낭만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1972년 5월부터 캠퍼는 그 낭만을 사냥에 이용했습니다. 히치하이킹하는 여학생들을 차에 태운 뒤 인적 없는 곳으로 향한 겁니다. 첫 피해자는 대학생 메리앤 패시와 아니타 루체사였습니다. 1973년 2월까지 10달 동안 여학생 6명이 희생됐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차에 올랐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캠퍼의 차에는 대학 직원 가족에게 발급되는 캠퍼스 출입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바로 그 대학의 학생들이 그 스티커를 보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산타크루즈 일대에서는 캠퍼 말고도 연쇄살인범 2명이 같은 시기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작은 해안 도시에 세계의 살인 수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총력전을 폈지만 수사망은 번번이 캠퍼를 비켜갔습니다. 비켜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캠퍼가 드나들던 술집 저리 룸은 법원 건너편 형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그는 수사 상황을 수사관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며 함께 잔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차 무전기까지 사모으던 이 남자를 범인으로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세운 범인상도 그를 지워줬습니다. 이 정도 덩치면 오히려 눈에 띄어서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미터가 넘는 남자는 그렇게 용의선상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부활절 주말이었습니다. 캠퍼는 마지막 범행을 저지릅니다. 대상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평생의 증오가 향해 있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였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범행 뒤 그는 차를 몰고 동쪽으로 1500km를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쫓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 남자는 콜로라도 푸에블로의 공중전화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산타크루즈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처음에 보신 그 장난 전화 취급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캠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어 친분이 있던 형사의 이름을 대며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조용히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캠퍼는 수사관들이 묻기도 전에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진술은 며칠에 걸쳐 이어졌고 그 구체성과 정확성에 오히려 수사관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1973년 11월 배심원단은 8건이 1급살인 혐의 전부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캠퍼는 재판 내내 자신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캘리포니아는 사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선고는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50년 넘게 수감 중이며 가석방 심사가 열릴 때마다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거나 석방에 반대해왔습니다. 나는 사회에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캠퍼가 수감된 곳은 바카빌의 캘리포니아 의료교도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사건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말 FBI 행동과학부의 로버트 레슬러와 존 더글러스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수감된 연쇄살인범들을 교도소로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캠퍼였습니다. 높은 지능으로 자기 범행을 해부하듯 설명하는 수감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캠퍼와의 인터뷰들은 범죄자 성격 연구 프로젝트의 토대가 됐고 이 연구가 오늘날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분야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드라마 마인드헌터가 그린 것이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괴물을 이해해야 다음 괴물을 막을 수 있다. 실패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서야 수사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캠퍼 사건이 남긴 역설적인 유산입니다. 돌아보면 경고는 늘 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15살 소년의 진단서에,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던 의사의 소견서에, 그리고 봉인되어 사라진 소년원 기록에 말입니다. 시스템은 그를 2번 놓쳤고 그 대가는 무고한 8명의 목숨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실패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서야 다음 실패를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10분 사건 파일,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